안녕하세요. 삼수다 LAP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LAP 중에서 A 미술 파트의 세 분을 모시고 지금 청주 미술과 충북 미술에 대한 현장 미술을 중심으로 기획자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기현 선생님부터 좀 인사 좀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미술 작가이자 요즘은 또 다시 미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정현 선생님. 네, 저는 공동체 예술공간 653 예술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주로 공동체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작가와 공동체 그리고 예술을 함께 어떻게 묶을까 고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성수 선생님. 예, 저는 저기 언저리 그라운드 아티스트라고요. 그 미술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술실행공동체 비즈의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여러 공간들을 갖다가 지금 시장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이런 지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세 분을 초대한 이후에 가장 중심에는 청주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청주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 연구소라고 해서 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공간과 경영이라는 책이 비매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 광고는 아니고요. 비매품이기 때문에 충북미예총에 민다방에 오시면 필요하신 분은 한 권씩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해서 잠깐 김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동안 한 17년, 18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간을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뭡니까 지방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고민을 하다가 논의된 끝에 그러면은 그동안의 활동을 일목요연에 기록하는 건 이미 책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논의를 한 뒤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약 한 7, 8개월 걸려서 작업을 한 책으로 아마 이게 사실 하나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향후 다른 공간이 생겨났을 때에 참고가 되기도 할 것 같고요. 특히 그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정부나 아니면 예술단체가 한 번쯤 들여다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이 세 분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미술, 충북 미술의 중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미술에서도 레지던스, 민간 예술의 레지던스를 아마 초기에 장을 열었다 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아시아 미술인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실은 같이 운영했던 세 분이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들을 어떻게 또 하필이면 또 이번에 좀 공간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 예, 올해로 그쵸, 계약이 마감했죠? 끝나서 마감을 하고 예, 좀 철수를 해야 돼서 아쉬움이 크긴 한데 마감하는 차원에서 다음 행보도 좀 우리가 좀 거론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두 분은 그 현장에서 복합예술체험장을 운영했던 분이죠, 기획자로서. 예, 없어지는 거에 대한 소회 좀. 그 지금 공간과 경영이라는 이 연구소가 나올 때 그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되게 그 유형적인 거고 이런 기록이라는 거는 무형적인 걸 갖다 유형적으로 만드는 부분이라서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봤고요. 그런 부분인데 공간이 없어지기 전에 저런 어떤 이 연구소, 백서 같은 부분이 있을 때 다음에 어떤 스텝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봤고요. 그래서 공간보다는 지금 이 공간과 경영이라는 이 연구소가 나온 게 2020년대에 복합문화체험장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청주미술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어떤 자료이자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는데
뭐 실무라고 하면 작가들과의 관계나 공동체 주민들과의 관계가 좀 많은 역할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원만 있으되 뭐 간섭은 없다. 이거 너무 훌륭한 말이지만 지원을 할 정도면 여기서 어떤 가치를 창출했고 또 향후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를 예견을 하면서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냥 가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묻힌 거에 대해서 아쉽다고 볼 수 있죠. 뭐 저도 지금 사실은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충북만큼 이렇게 훌륭한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정작 예술가들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나 그런 재단 같은 곳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말부터 설립의 한 축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복합 2000 그 이전에 그 바깥 활동, 소위 말해서 이제 현장 활동이라는 걸 많이 해오면서 이제 그 공간이나 조직 활동을 하신 거로 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 얘기를 조금 좀 거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선생님, 뭐 특히 이제 민미업이라는 큰 또 조직도 있으니 그거를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사실 그 뒤집어 보면은 벌써 1988년,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 상황이 시대 미술을 견인하지 않고는 미술의 어떤 주류를 지켜만 보고는 있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유미주의 미술이나 아니면은 그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던 이 지역의 미술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당시 이미 뭐 30대 뭐 이렇게 젊을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의식이 조금씩 비슷한 그 선후배 예술가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분명하게 시대를 겨냥할 수 있는 미술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직을 만드는 일인데 그 조직을 만드는 일이 결국은 충북 민미업이라고 하는 어떤 저항의 미술 단체를 탄생시키게 된 거죠. 이 시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저항의 예술이 시대를 담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제의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정치적인 이슈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환경과 그 다음에 인권, 여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에서 발생한 시대적 이슈를 토론을 통해서 발굴해내고 그 발굴된 이슈를 어떻게 그림으로 미술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표현하는 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뭐 공동 작업도 있을 수 있었고 또 개인 작업을 통해서 그 충북사회 또 좁게는 청주사회에 새로운 미술운동의 이슈를 던져준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미술 작가들의 개인적 감성이나 아니면 개인적 조형론에 멈추지 않고 그 사회의 참여나 아니면 사회의 이슈 파이팅이나 아니면 사회의 미래를 끌어가는 아니면 동력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로서의 현장에 좀 더 이렇게 동력 가지고 좀 더 활력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 뒤로 물러나 있던 개인적으로 뒤로 이제 뭐 그 직업 활동이나 이런 데서 뒤로 좀 물러나서 지켜만 봤던 저 개인적으로는 그 뭐 김기현 쌤뿐만 아니라 그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아니면 동아리 어떤 그 구성체로 움직였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 표현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고요. 그 이면에 이종현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043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거 소개하면서 2000년대 활동을 조금 가름해 주시죠. 예. 그 0431은 1999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권은 아니지만 이제 제도권 예술이 자리 잡을 때였었는데
제도권 예술이 이제 일정 부분 예를 들면은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냥 그때는 그냥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작가들은 어디서 놀아야 되나 고민하던 터에 그럼 바깥에서 놀자. 그래서 당시에는 그 명명이 안 됐었어요. 작가들이 바깥에서 하는 활동을 지금 뭐 공공미술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딱히 없어갖고 제가 그냥 바깥 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로 활동한 것은 그 전시를 전시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기억으로는 다리 위에서도 했고 뭐 가구 공장이나 아니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찾아가는 예술도 하고 뭐 우리나라의 그 문화판의 그 꽃이라고 하는 인사동 주변에서도 계속 트럭 같은 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어디선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남기는 거를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작가들의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지원 정책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떠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자연스럽게 한 5년 정도 하다가 해체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그 상당히 제가 그냥 숫자 개념으로만 15년 정도 빨랐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그렇죠. 예, 지금 현재도 그 수준의 버금가는 그 비슷비슷한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충북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승주 선생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조직이나 이런 활동에서 민간이 작가의 네트워크 시킨다든지 아니면 레지던스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아시아 미술인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1세대의 노고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은 그것도 있겠지만 조금 침체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맞닥뜨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과거도 소외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특히 이제 지금 동네 예술가라는 예술 생태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걸 아울러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 자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내가 하는 예술이 과연 뭔가라는 지점이 헷갈렸죠. 학교에서 분명히 배우고는 왔는데 그때 당시에 다 그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죠. 2000년대 초반까지 해갖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서울대나 홍대에서 뿌린 그 서양의 이즘인 추상표현주의하고 오브제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이런 지점을 갖다가 그게 분석적으로다가 들어와 가지고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와서는 그걸 답습하는 형식으로다가 배우다 보니까 나와서 하는데 작품은 나오는데 그 작품이 내게 아니라는 어떤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괴리감 가지고 계속 했을 때는 제 3밖에는 안 되잖아요. 2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포기하고 그 개인 작업을 좀 포기하고 그냥 노는 부분으로 다 해갖고 여러 명이 모여서 노는 건 어떻겠나 그래서 활동에 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은 그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저는 잘 받아서 잘 써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토론을 해봤지만 근데 그게 결과물에만 맨날 맺히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아니 과정에도 지원이 필요하고 과정을 지원을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지점인데 과정에는 안 하고 계속 전시하면은 도록 그리고 그 공간 빌려주는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모여서 노는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도 이제 서울이죠. 뭐 서울에서 새로운 그 운동으로 해가지고서 공공기관에서는 그 레지던시라는 부분으로 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이제 파이팅이 됐었는데 그때 점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일정 부분의 그 공간을 갖다 점유하는 방식 그리고 그 점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지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역에서 레지던시라는 부분으로다가 이제 그
우리 한 대한민국의 이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서는 경희대의 박신희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국현에 가 있는 김준기 선생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그때 이제 레지던시라는 이론을 갖다가 뒤에서 받침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서울 올라가 갖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부분을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이 하이브가 시작된 건데 되게 지금도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그때 당시에 우리 스승이라든지 이 1세대하고 좀 다른 것이 과정에 주목을 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이 뭐 남들이 물으면은 그게 뭐냐 그랬을 때 그냥 노는 거 모여서 노는데 예술가들은 반드시 모여서 놀았을 때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해 가지고선 그 부분을 시작했다는 지점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하이브였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중에 또 아시아 작가들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음. 그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우리 이 책에도 담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잘 네. 모르거든요. 한번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책을 다 해주시죠. 보는 것도 아니고. 예. 복합문화 체험장이 초기에 그 복권기금으로 갈 때는 그 대주민 그 체험이나 예술교육 사업의 중심을 둬라 여기에다 이제 방점을 찍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청주시에서도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는 그 평생학습 도시를 그 청주시가 그 메인 이슈를 삼고서 이제 진행하던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였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안에의 공간으로서는 주민이나 학생들을 견인하기가 지리학적상 현장상으로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사업이 우리가 원했던 100에 접근을 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저희들이 이제 바로 의식 전환을 한 거죠. 이건 작가가 있고 작가가 만든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자라는 쪽으로 전환을 시킨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끼리 만나게 되면서 작가들이 생각과 의식이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조성도 그 팀장님이 만나서 노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는 속에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요.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작가들끼리 힘이 규합되니까 그것이 실행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작가 레지던시가 돼버렸고 그러면은 그 외연을 좀 확장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시아 네트워크거든요. 마침 그때 또 시기적으로 맞았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광부하고 이렇게 조인 사업으로 했었던 아시아 레지던시 사업 공모가 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시아 작가들을 불러들이고 아니면은 또 아시아 작가들을 그 커미셔너를 통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리서치한 내용들 작가들을 보고 현장을 가요. 중국 쿤밍을 간다거나 인도네시아 반동을 간다거나 또는 베트남 호치민이나 이런 데를 가서 그들이 소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청주에 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어레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준 분을 이제 초청장을 보내서 모시게 됐는데 이 기간에 했던 사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었어요. 사실 국내에 있는 작가들만 공간에 모여서 놀아도 거기서 발생되는 그 에너지와 창작과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 아시아까지 뭉치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문화, 특히 그 안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작가들도 있었고 결국 어느 경우에는 국가에 소속된 있는 작가도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작가들층이 와서 소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의 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왔다가 떠나는 이 레지던시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또 기웁니다. 이 발전을 계속 번복해가면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작가들을 아시아 쪽으로 다시 내보내는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그들과 어떠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를 하게 되죠. 이러한 교차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고요. 우리들 레지던시하고 국내 작가들도 변화를 많이 했지만 특히 동남아시아의 작가들이 레지던시를 다녀간 뒤에 그들이 변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작가였다가 갑자기 기획자로 전환을 해서 그 한 나라의 그 중요한 위치에 가 있는 작가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그 시상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미술 선수 뽑기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공훈 작가로 키우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상을 받아가지고 결국 대표적인 작가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그 자기 나라 안에 있었으면은 그러한 경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나라들의 작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시스템, 예술가의 창작 시스템, 그리고 대한민국 청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그 당시에 그냥 제 3자로서 이렇게 지켜보는 작가 개념보다는 오히려 관람 개념에서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한 12, 13년도 이후 것 같은데 두 분은 개인 기획자로 독립 기획자로 얘기해도 되고 하여튼 독립돼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든 아니면 독일이든 어떤 작가 네트워크를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첨언해 주시면서 청주의 어떤 중심 작가 네트워크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현 선생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해서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두 분께서는 지금 너무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방송상으로는 다 말씀을 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가 국내에서 진짜 유명한 이유는 저도 거기 이제 용병으로 참여했지만 진짜 유명한 이유는 레지던시를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 작가를 파견했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됐건 국내 작가가 됐건 그 당시 2006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서울 쪽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레지던시는 뭐냐면 작품 창작을 위한 큐레이팅을 위한 전시를 위한 레지던시가 거의 100%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내 최초로 하이브에서 작가들을 데리고 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주민들하고도 같이 동화되는 물론 예술가가 예술하는 건 기본이지만 거기서 현장과 묶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그것이 계속 가다 보니까 1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작가와 작가의 관계에서 동료나 친구가 된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디렉터 작가가 아니라 그냥 디렉터 작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친구의 개념으로 옮아간 거는 거의 국내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지금 끝나고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 더 젊은 작가들이 그 양분을 좀 따라서 더 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책임 못 진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예술 생태계 축에서 지금 청주에서 현재 레지던시라는 개념 그리고 특히나 국제 레지던시라는 게 조금 미약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마찬가지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젊은 작가들한테 미안해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그 기여를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 중심에 어렵게 아마 본인의 갈등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조직 문화 속에서 있다가 또 독립기획자로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 그 축을 좀 더 키워가고 지금 현장 그 예술인들의 생계 소위 말해서 생태계까지 또 좀 확장시켜서 고민하고 있는 그 동네예술가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좀 더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단절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직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 소외도 좀 밝혀주시죠. 우선 지금 이 토론회 오기 전에 그 현장이란 말씀을 많이
민 회장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장이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현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지점인데 제가 보는 현장은 좀 그때하고 저도 변화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저 중심주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를 할 때는 자기 중심적인 부분은 좀 세워놓고 어떤 부분이 되는데 저는 현장을 갖다가 그 생태의 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제 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프로젝트성 그리고 장기, 중장기 사업 쪽으로 봤는데 지금은 아예 심지 자체가 이 예술가들의 활동 자체가 생태의 지점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태의 지점은 뭐랑 연결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전 직업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 예술가 그리고 예술은 직업이랑 상관이 없어져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부분은 업에 가깝다. 그러면은 업은 또 뭐냐? 업본데 업은 뭐냐?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자기가 그걸 해야만 되는 필연성하고 자율성이 좀 내포됐다고 보아지거든요. 현장이라는 부분, 현장 예술가들한테. 그러면은 그 자율성하고 필연성은 시간의 겹을 통해 가지고선 어떠한 가치가 발현이 되는데 지금의 한 17년 지나고 나서는 지금 하이브가 했던 지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이 저기 문화예술 정책에 저는 같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시간의 겹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갖다가 이제서야 막 만들어내는 창출되는 시기로 보아져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한 축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예술인 생태라는 부분을 갖다 아예 복지 쪽으로 다 해가지고서 예술인 복지재단이 아예 그런 부분으로 다 가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은 그 예술가들이 그게 프로젝트성으로다가 일부분은 뭐 기획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이제 창작 거점이라든지 이런 지점으로다가 돼가지고 그 이제는 그 창작 거점이라든지 이런 지점을 정책적인 틀로 뭐 어떻게 보아질 것인가라는 지점인데 올해부터 되게 이제 세미나라든지 막 이런 토론회에 가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아트에서 시각예술에서 창작 거점 공간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갖고선 각자의 완성된 예술가들이 모이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리고 공연 예술을 이야기하면은 그 공연 예술은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플랫폼화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상주단체를 보내가지고서 하는 지점인데 그걸 이제 두 개를 간편하게 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책적으로다가 예술인 생태 보호 정책으로다가 가야 된다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하이브 할 때 하이브가 14년 정도를 하면서 무너졌던 지점들이 바로 그 지원의 어떤 그 정당성을 갖다 정책적으로 획득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생기는 어떤 이 거점 공간들은 아예 생태 보호부 예술인 생태 보호 정책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이어야지 지금처럼 막 뭐 그 다른 막 조금 활동하는 곳 있으면은 거기가 마치 이렇게 트렌드인 양 그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구조로다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기획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그 젊은 친구들이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이 거점 공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호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동체 예술인 공동체를 묶어주는 이 사업으로다가 갔을 때 다시 하이브도 다시 그 아시아라든지 지금까지 남겨졌던 숙제들을 갖다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이 지역에서 그리고 충북에서 다시 가능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술단체를 한 4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충북미협이라는 지금 이제 그 후임자 운영분들이 하고 계신 이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국가의 어차피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제 시각예술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짤막하게 지금 현재 지원 제도가 아까도 막 중간 좀 말씀하셨어요. 과정 속에 조금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자유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활동 기반을 축으로 지원 정책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유연하게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으면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은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 시대 때까지만 해도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잖아요. 제 교육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주면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요즘 뉴 제네레이션 시대에 있는 예술가들은 물고기를 달라. 당장 나는 지금 이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고기 잡는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한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이 고전적인 뭐 낚시 그물 이거 가지고 잡는 방법이 아닌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방식이고 나의 창작이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고기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지원을 받아놓은 것 하나 가지고 그걸 그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예술적 창작과 창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공간을 운영하다가 좀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은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꼭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너무 기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좀 더 폭넓게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걸 사실 영원할 줄 알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를 하는 거냐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수요에 따라 또 바뀌기도 하고 또는 뭐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찾지 못했던 것들이 뭐 아까 이종희 팀장이 얘기했던 아쉬움, 미안함으로 남기도 한다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을 적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많은 문화예술 정책에 자문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면은 탑다운 방식이 많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젊은 예술가들이 권력이라고 하고 있는 예술가 권력 안에 안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총이나 민예총 이런 데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원조차도 안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각계전투를 하게 되는데 자기 소규모의 이런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조성훈 팀장이 말씀하셨던 생태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생태라는 부분이 조성훈 팀장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성훈 팀장이 얘기하는 이 생태 안에는 직업과 삶이라는 이게 동일 미술로 통해서 그 행위가 됐던 작품이 됐던 재화를 생산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저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생태계라는 게 결국 이 지역이 예술가 자원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 직업이나 삶과 또는 재화를 창출하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생산된 초기부터 생산된 자원들이 성인이 돼서 작가들까지 되기까지 이 청주라는 그 환경 안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이 생태계의 잘못된 과정이
연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팀장처럼 뭐 하나의 업이고 직업이고 그래서 재화 창출한다는 쪽으로는 좀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진짜 절실하게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더 달라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잘못 지원이 돼가지고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 또 다른 지역에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이 전에는 뭐 이걸 뭐 노매디 유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좀 다른 시각 같아요. 이걸 뭐 찾아다니는 거지 돈을 찾아다니는 그런 예술가가 되다 보니까 잘못 어떤 편성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밑에서부터 필요한 내용들을 받아서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 선생님 얘기도 나왔는데 좀 받아서 혹시 지원에 대한 아쉬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지원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다른 얘기까지 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일정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에 왜 그랬냐면은 이 시스템으로다가 그 예술인 생태를 시스템으로 보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시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가가 생기는 거고요. 하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 꼴리는 대로 할 거야 라는 지점의 어떤 자기 예술을 하는 사람 두 종류예요. 그게 제도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도권이라는 그 또 안에서의 시장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냥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다 확장되면서 저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예술인 활동, 예술인 노동이 그전에는 결과 중심적으로 시장에 함몰되는 순간에 예술가의 행위라는 지점은 전혀 이 가치화되지 않는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축이 하나는 그 자기 세계를 갖다가 드러냄으로써 미술 시장에 편입되고자 하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자기 예술 활동,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두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제가 포인트로 두는 거는 시스템으로 보는 순간 시장은 이미 서울 중심 그리고 저기 뉴욕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려면 한두 끝도 없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긴 또 더군다나 지방이고 하니까 포기를 하고 그 예술가의 활동,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점에 여러 이 그룹이 있으면은 그 중에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랑 딱 만나는 지점에서 이름을 높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역으로다가 내려오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지금 이 그나마 남아있는 레지던스의 후속인 창작 거점 공간에 대한 정책은 그 예술인 보호 정책으로다가 입안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입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 문화재단 특히 충북 광역문화재단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 김기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져 갖고 그 보호지역으로 해갖고서 3, 4년을 갖다 중장기적으로다가 몇 군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활동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가는가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책적인 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1년 단위로다가 계속 그 경쟁을 시킴으로써 그걸 1년간 받았다가 빠져나간 예산을 한번 저기 충북에서 따져보면은 옛날에 저 레지던스 할 때 몇 군데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하고 말았어. 근데 그때는 금액도 커갖고 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5천만 원 받고 1년 딱 해갖고선 딱 떨어져 나가면은 거기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창작 거점 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에 대해서 충북문화재단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보호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지면은 코로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중에 생태가 확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 작가 없어라고 찾는 격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걸 앞당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소위원회를 충북문화재단의 소위원회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활동 변화까지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종현 선생님 특히 이제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다 타 지역으로 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비교도 해주시고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좀 글쎄 이 자리가 끝나면 또 식사 가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두 분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상 제가 느낀 건 지금 나이가 들수록 토론에 대한 문화가 우리가 너무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대 간의 토론이건 동세대 간의 토론이건 저도 반성하지만 토론 문화가 진짜 없었고 토론 문화가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해도 뻔지르르한 말만 하고 그냥 가는 게 다반사인데 실제 제가 국제교류나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배운 거는 워크숍이 정말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워크숍의 개념만 정말 정착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논의가 되고 그 논의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실상 가만히 돌아다 보면 개개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도 못한 것 같은 상태여서 저도 지금 기획을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제대로 된 워크숍에 정착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게 소위원회가 됐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건 물론 예술가들이 보호된다는 건 맞지만 그리고 또 예술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원 정책에서 나오는 금액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마치 내가 이걸로 삶을 꾸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정말 오산이고 마중물은 받을 만큼 받고 그만큼을 내가 보태야 되는데 그 보탤 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소위 바보 같은 거지만 예술가들이 짐을 졌어요 스스로. 근데 지금 작가들은 짐을 지워주면 안 돼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거랑 맞는지 몰라도 빈 가방만 주고 채울 건 네가 채워야지. 그러니까 빈 가방이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채우는 건 예술가의 몫인데 너무 무게를 줘서 짐을 주니까 이미 채워진 가방 가지고 나 어떻게 가란 말해서 이제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요즘에 뭐 저도 그렇지만 취향 자체가 이제 예술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엄청난 사조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나는 그냥 예술을 할래. 그러면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오히려 그런 작가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일반적인 예술가들보다 조금은 더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걸 제가 확인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술가들에게 너무 무게를 주지 말자. 그리고 시간 좀 날 때 워크숍을 좀 활성화해서 거기에 관한 기록들을 계속 집약을 시켜버리면 그게 그 예술가들이 낸 어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지자체나 어딜 찾아가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좀 전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했으니 소위원회도 좋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건 좀 마중물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가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지금 들려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그런 환경 변화를 자의적으로든 아니면 타의적으로든 막다뜨릴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지금 세 분하고 이야기를 계속 그 청주나 충북미술에 대해 얘기하면 아마 이거에 몇 배를 더 소화를 해도 양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차후에 또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우리 또 민미협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활동하시고 있는 기획자로서 이 자리가 또 다른 자리가 만들어지면 교류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 시간은 요거로 모두 마감하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각각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시작된 코로나가 내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대면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이 향후 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문화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좀 발빠르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를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라든지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IT가 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뭐 국가가 나서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연을 공유하는, 그리고 저는 좀 퍼포먼스를 워크숍을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창작 교육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사실 저는 제 얘기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방송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좋다 싫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면면히 들여다보면 저는 예술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장점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 예술가들도 일반인들도 그 예술의 특징인 감성이나 감정 부분에 대해서 곱빼기 더 곱빼기로 고민하는 그런 예도 많이 봤고요. 특히나 지금 가족들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감성이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모든 개인들이 감성이나 감각이 지금 너무 최고조에 달해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술이 무엇을 줄 건가는 뭐 각각의 장르에 계신 분들이 그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천하는 게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글쓰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글을 쓰면서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하는 방법도 굉장히 건강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술계도 딱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은데, 그 예술은 결국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만남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랜선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부분마저도 또 받아들여가지고선 하는 세대가 있고, 그걸 또 못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세대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걸 다 합쳐보면은 지금 동시대 예술,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아트의 어떤 변화의 핵심은, 저는 의제는 그거라고 봐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만남이 되고 어떠한 복합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융합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지점인데, 전에 지금 왜 융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예술계에서도 단순하게 뭐 미디어하고 음악하고 만나면은 뭐 그게 뭐 융합이다 이런 부분으로 봤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융복합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요구가 되는 지점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미디어하고 뭐 다른 장르의 어떤 이 섞이는 게 그게 융복합이 아니라, 가치 창출을 같은 지점을 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이 점진적으로 와서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요즘 많이 쓰이는 게, 예술도 개인의 예술인 듯한데 협업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가치 창출이 잘 안 되는 지점에 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토론회도 마찬가지로다가 여러 어떤 지금 이 기능들이, 요소들이 합쳐져 갖고서 이런 어떤 저희들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되듯이, 그래서 이제는 협업을 통한 이 융복합에 대한 에서 만들어지는 지점들을 갖다가 지금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살아 있다면은
좀 그 개인의 소소한 그런 담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담론이 사회적 가치로 창출되는 지점에 좀 이 연구가 이 시점을 좀 뒀으면 하는 부분이 제 어떤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마감 인사가 좀 다소 길긴 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세 분을 초대하면서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너무 노땅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노땅인지 뭐 그래서 제가 반문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뭐냐면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사고나 아니면 미술계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젊은 친구를 한 번 더 모실까 바꿀까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안 바꾸길 잘한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도 향후 어떻게 벌어지든 서로 연대하면서 또 사실은 이게 김 선생님하고는 저는 민미협이라는 동일체도 있고 또 외지에서 또 개인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또 제가 항상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더 바라보려고 그러는 조성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다시 민미협에 들어왔으면 하는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이런 좀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다른 자리에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LAP 5번째 시간 A 아트 파트는 요거로 마감하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하는 거로 마감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는 LAP 화이팅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LAP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